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법 나가죠? 건축법.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한다? 뭐부터 한다? 나가기 전에 복습하자. 지난주에 무슨 법 봤었죠? 도시 및 주거 환경을 뭐하는 거? 정비하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요거 우리 또 간단하게 1시간 동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자. 자,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정의부터 먼저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용어정의에 관해서 나오죠. 이때 용어정의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강의할 때 주개사업 그냥 이렇게 써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줄여서 주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무슨 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세 번째 무슨 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시 또 2가지로 정리된다 그랬었죠? 첫째 어디서 시행됩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무슨 동네? 달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거기 무슨 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뭔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하나 있었죠. 무슨 주택이 있습니까?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근데 거기서 뭐하는데?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그죠? 새로 설치하죠.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서 뭐다?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은 이것도 2가지가 있죠. 첫째, 재개발 사업은 어떤 영역을 갖죠? 정비 기반 시설은 뭐다?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게 상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완전 개판인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약간 개판인 지역 재개발 사업.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반면에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한다. 또 하나 있었죠. 뭡니까? 상업지역, 또 하나 공업지역 등으로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서 뭐 한답니까?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는 몇 가지 있죠? 이거는 전사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리가.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뭐하다 그랬습니까? 양호하다, 열악하다가 아니야. 정비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 같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재건축한다고 해서 새로 더 설치할 필요 없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그러나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에 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습니다. 무슨 노후불량 건축물이?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화 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행되는 거. 이걸 무슨 사업을 한다?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업 3가지 종류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 좀 전에 여기에 뭐가 나왔죠?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건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 중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들. 뭐가 있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동주차장. 공원이 먼저죠? 공원, 공동구,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까지구나. 그죠?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더 나가서 뭐도 있습니까? 녹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공공공지라든지 또는 지역 난방시설. 뒤지게 많네. 그죠? 근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거 죽었다 깨라도 못 외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머리자만 갖고 외우기도 하도 공짜가 많이 들어가서 공짜가 4번이나 들어가. 이것도 외우기가 참 지랄 같아.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시설? 정비기반시설.
반면에 공동 이용시설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고 뭐뭐 있을까? 놀이터, 또 마레관, 또는 공동작업장, 또는 구판장, 또는 세탁장, 또는 화장실, 더 나가서 노유자 시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노유자 시설에는 세 가지만 정리했었죠. 뭐뭐 있었습니까? 애들 꼬맹이들 다니는데 뭐라 그러죠? 꼬맹이 다니는데 타가소, 조금 더 큰 애들 어린이집, 더 큰 애들 유치원, 더 큰 애가 역경로당이야? 그건 더 큰 애가 아니라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분들은, 그죠? 예, 어르신들이지 경로당은. 그러니까 타가소, 어린이집, 조금 더 큰 애들 유치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유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만 들어간다? 타가소하고 어린이집은 들어가. 그러니까 뭐는 안 들어간다? 유치원 요거는 안 들어가요. 요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르신들 누가 있죠? 경로당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시설이다? 노유자 시설. 그래서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건 노유자 시설로서 뭐에서로 간다? 공동 이용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또 추가적인 개념적에서 중요한 게 뭐 있었죠? 바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때 토지 등 소유자, 등자가 들어가요. 토지 등 소유자는 다시 사업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랬었죠.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죠? 첫째,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고부터 해야 돼. 정비구역에 지정된 후부터만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을 쓰지 정비구역에 지정되기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즉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는 토지 등 소유자라 하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역시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누가 있었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죠? 토지, 주택, 공사 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때 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등에는 누가 들어간다? 한국토지주택 공사 플러스 지방공사, 요 지방공사를 합쳐서 토지주택 공사 등이라 부른다 그랬었고, 또 마지막 뭐가 있었죠? 시장, 군수 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때 시장, 군수 등에는 몇 명이 들어간다? 5명이 들어간다. 누구 있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그냥 줄여서 구청장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5명을 우리 시장, 군수 등이란 개념 정의를 한다. 자, 개념 정의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두라 그랬었죠. 자, 이제 본론 내용의 첫 번째는 이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시행된다 그랬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이렇게 하여라 라는 방침을 수립하는데 그 방침을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무슨 방침?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랬었습니다. 이거 누가 수립하죠? 최고대빵 국장이 수립한다 그랬었고, 이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거쳐라 라는 게 핵심.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자기 관할구역에서 각각의 관할구역의 장들이 뭘 수립하죠? 도시점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뭐 한다 했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이하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본계획은 첫째, 이 기본계획은 내가 전화서 첫째 누구만 수립한다 그랬죠? 수립권자. 이거 좀 전에 제가 관할구역의 장이라 그랬는데 관할구역의 장들 중에 한 명이 빠져요. 누구는 수립하지 않는다? 시골영감님은 수립하지 않는다. 시골영감이 누구죠? 군수나리. 예, 군수나리는 수립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만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이렇게 5명만 수립하지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이때 시장도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안시장으로 나눠지죠. 그 중에 쫄다고 누구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누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수립하래, 수립할 필요가 없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주면 그때는 수립해야 됩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예, 대도시 아닌 시장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정리하시고, 두 번째, 이거 수립할 때 절차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키고 플러스 이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지방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쳐라 썼죠. 그래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 의견 들어라. 이때 만약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수립을 한다면 이 사람 마음대로 수립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 위에 누가 있죠? 대도시 위에 도지사, 그 도지사한테 가져가서 뭐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만약에 수립을 한다면, 아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수립을 한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가져갈 것?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때 승인 내주는 도지사는 2단계 절차를 거치라 그랬어요. 승인 절차 2단계 뭐뭐 있었습니까? 관계 행정기관회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승인 절차는 어떤 데도 다 똑같다 그랬어요. 협의, 심의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협의, 심의. 그래서 머리점만 떠서 협심증에 걸려야 승인 내준다. 협심증에 걸려야 승인 내준다.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몇 년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라 그랬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도시 주관점의 기본계. 자, 이게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쭉 내용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죠? 그래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수립하죠? 정비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럼 먼저 이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일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지정권자 관악의 장들입니다. 관악의 장. 그럼 누구죠? 특, 광, 그 다음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이고 이 사람들이 지적 지정합니다. 다만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 여기서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우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아니고 밑에 사람한테 시킵니다. 밑에가 누구죠? 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죠? 자치구청장. 특별시장 밑에 자치구 구청장이 있죠. 광역시장 밑에는 누가 있죠? 자치구 구청장하고 또 한 명 군수가 있잖아. 그죠? 광역시에 누가 있다? 군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는 자치구청장이 있고 광역시장 밑에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라는 사람들이 있더라. 강화군수, 웅진군수 있었죠? 이 사람 둘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걸 구청장 등 이런 용어를 우리 법에서는 쓰고 있는데 별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어쨌든 둘만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뭔다?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이걸 들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한테 뭐 한다 그랬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초구 구청장이 서초구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너무 낡아 빠졌으니까 이것 좀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비계획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을 하죠.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저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괜찮네. 이렇게 해도 알았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주마? 정비구역을 지정해주마.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4명 있죠? 이 사람들은 지들이 직접 만다. 지들이 정비계획을 지들이 직접 수립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들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은 지들이 정비계획도 지들이 직접 수립하고 그 안에서 직접 정비구역도 지들이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4명은 이렇다. 요 서울하고 인천에서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비구역에서는 개발행위할 때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거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 게 하나 있었죠?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 사업에서만. 힌트. 재건축 사업에서만.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그랬어? 안전진단. 이 아파트 단지 붕괴 우려가 있는지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이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정비계획 위반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반면에 안전진단 결과 이 아파트 아직도 30년을 까딱없다? 그러면 굳이 정비계획 위반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이유가 없죠? 30년 동안은 아직도 모르다는데 사업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먼저 재건축할 때는 뭔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진단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봤어? 안 살펴봤어? 안 살펴봤어요. 요거는 옛날에 시험 문제 자주 나다. 요새 5년 이상은 시험 문제 안 나고 있다 그랬죠? 요건 언제? 다음 3, 4월 넘어갈 때 그때 올 테니까 지금은 요거는 생략하고 지금 넘어간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정비계획을 만약에 위반한다면 재건축에서만이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정비구역에 지정곳이 됐어. 그럼 그 안에서는 함부로 개발하기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하란다? 허가 받으란다. 이때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었죠? 7가지. 머리 좀 맞춰서 건공형체, 분물축 이렇게요. 건공형체, 분물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는 허가받아라. 그런데 이건 일부러 손으로 안 썼어요. 왜? 도시개발법에도 똑같이 나오던 거니까. 근데 이 중에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었죠? 요거는 추가적으로 2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한 6가지 돼요. 그 중에 2가지만 기억하자. 첫째는 뭐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봐도 된다라는 게 하나 있었죠. 또 뭐 하는 거? 관상용 축목. 용어들부터가 참 힘들어. 관상용 축목에 뭐 하는 거? 임시 식재는 임시로 심는 건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좋다.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었죠? 그런데 관상용 축목을 임시식재는데 어디다 심었답니까? 어디다가?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재 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대상이다? 이거는 허가 받아야 한다라는 건 허가 대상으로 다시 바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요. 예외가 시험 문제 나거든 항상. 그러니까 예외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외 사항을 웬만한 것 지금 강의 안 하고 있어요. 왜? 원칙도 못 외우고 있는데 예외까지 들어갔다는 막 속에서 뒤집어져 원칙 얘기. 그래서 지금 기초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는 원칙 위주로 해놓고 나중에 예외사항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관상윤적의 임식제는 원래 허가받지 않는데 다만 경작지에다가 임식제 할 때는 뭐 받더라? 허가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억합니다. 자, 이건 개발행위 허가. 자, 또 뭐가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또 받고 뭐가 있었어?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넘어갔나?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없나? 맞아요? 책이 봐. 자료 봐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있었죠? 이거는 개념 정리만 간단히 할게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거 요 밑에 나오지? 밑에서 나온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때 공공이란 뜻은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 말이고. 이때 공공시행자는 누구 있었죠?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원래는 시장군수 등 어디 갔어? 시장군수 등 개념 정리 있었죠? 얘들이 원래는 사업시행자야. 지들이 해야 돼. 그런데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누굴 지정한다? 토지주택공사 등. 야, 니들이 하라고. 얘들이 지정해서 하는 거. 이걸 무슨 사업을 한다? 공공사업시행자라 부르고 이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죠. 그런데 이 둘의 또 공통점은 너희들 여기다 짓는 원래 정비계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어요. 몇 %야 전 용적률에서 그보다 더 크게 지켜줄게. 완화시켜줄게.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뭘 지켜야 한다?
임대주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켜서 그걸 시도사나 시장원수주들이 인수하다가 인수해서 그걸 뭐로 쓰겠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그런 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의 핵심이더라. 세부적인 건 아직 아니어도 얼만큼 인수해 갈 수 있느냐, 뭐 얼만큼을 갖다가 뭐 거기다 임대주택을 지켜야 할 것이냐,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직은 외우지 말고 그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있다. 이것만 외웠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정비구역 뭐죠? 해제 MUST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 CAN 뭐죠?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필수적 해제, 임의적 해제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랬었죠? 해제해야 되는 건 원칙은 뭐 한 날로부터? 몰라. 뭐뭐 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 하지?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게 들어가면 앞이든 뒤에 들어가면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누가 한답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이 사람이 재개발 사업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를 하는 경우인데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한단다? 5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기간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3년이 된 날이 원칙, 2년이 된 날, 그 다음에 5년이 된 날 이런 식으로 뗄 때까지도 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서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또 해제할 수 있다는 게 두 가지만 꼭 기억하라 그랬죠. 첫째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때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과반수? 구성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과반수? 아니요. 100분의 30 이상이 30% 이상만 뭐한다? 해제를 요청해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랬었잖아요. 반면에 조합설립 추진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는 100분의 30 이상만 해제를 요청한다고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는 얼만큼이? 그때가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죠.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정비구역이 이렇게 해서 해제됐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순간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미 뭐가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뭐가 되었죠? 구성에 대해서 시장수석이 이미 승인받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조합설립 추진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더 나가서 뭐까지 갔어?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었어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어. 그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해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제되는 순간 이 둘은 어떤 역할을 발생한다? 추진의 구성승이 받았던 것, 조합설립 인가 받았던 것. 이 해제되는 순간 어떤 역할을 발생한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렸으니까 이것도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소 의제 사유가 발생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비구역에서 뭐 들어가죠? 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그럼 뭐부터 나온다? 사업을 시행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때 사업 시행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이 사업 시행 방법을 먼저 정리했었죠. 그럼 사업 시행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사업에 따라서 세 가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래는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놓고 이 1, 2, 3, 4번을 서로 짬뽕해서 하는 5번 무슨 방법도 있다? 혼용 방법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혼용 방법까지 해서 원래 5가지로 보는데 원래는 4가지가 있고 1번, 2번 혼용, 2번, 3번 혼용, 1번, 4번 혼용 이런 식으로 2가지 등을 짬뽕을 하는 방식을 우리 혼용 방법을 하자 이랬었죠. 그럼 첫째 달동 내 사업을 시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죠? 현지 계량 방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지 계량 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현지 계량 방법이 뭐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는 달동네다 뭐만 만들어주고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용서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걸 현지 계량 방법을 하자. 두 번째는 정비구의 전부 일부를 뭐한다? 수용하여 거기다 뭐 짓고
주택을 건설합니다.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그 안에 있던 토지 등 수익에 우선 공급하는 방법, 아니면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수용 방법을 있더라. 세 번째는 무슨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방법이 있었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그때 뭘 줘주죠? 거기다 짓는 게 주택도 짓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이걸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런 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네 번째 방법이란다. 그래서 이거 머리점만 따서 뭐 있었죠? 현, 수, 환, 관, 혼 해서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이 나지 못한다. 현수는 환관이라 혼이 나지 못한다. 현수, 환관, 혼 이렇게 정리하시라 그랬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무슨 사업 있죠? 재개발 사업. 그럼 재개발 사업은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은 뭐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그 관리처분계에 따라 뭘 짓는다 그랬습니까? 짓는 거.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퉁쳐가지고 뭘 한다? 건축물을 건설해요. 공급하는 방법. 건축물 이걸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법과 또 하나 환지로 파는 방법, 이렇게 환지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반면에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은 몇 가지만 있다 그랬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뭐 짓는데 이건 주택도 짓고요, 부대시설도 짓고요, 복리시설도 짓고요, 또 하나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법 하나만 있다. 여기는 환지로 공급하는 건 재건축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환지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파트가 이미 있었는데 기존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져서 땅으로 준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그 사람들의 땅, 토지, 공유지분 있잖아. 그럼 몇 평 된다 그랬어? 끼케 10평에서 15평밖에 안 돼. 많아야. 그러니까 그럼 땅으로 준다면 한 10평 준다는 얘기야. 그럼 10평 주는 땅 받아가지고 거기다 뭐 질 거야? 따라서 이미 공동주택이 있었던 땅을 까뭉개고 땅으로 쪼개준다는 건 땅의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뭐로 줄 수는 없다? 환지로 주는 건 있을 수 없고 뭐 짓는다? 아파트 같은 거 져서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이런 걸 줘줍니다. 다만 여기서 오피스텔은 아무 데서나 쳐주는 게 아니죠. 무슨 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무슨 지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묶어서 뭐라 부른다? 준상해 지역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합쳐서 준상해 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고, 그때 재건축할 때 이때 준상해 지역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까지만 가능합니까?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전체 건축 연면적의 얼마까지만? 100분의 30 이하만, 100분의 30 이하만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오피스텔은 100분의 30 이하만 들어가야 되지 오피스텔은 너무 많이 짓지 말라라는 제안을 받는다. 이것이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라고 그랬었죠.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럼 이제 누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누가 사업을 시작하냐? 이제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죠. 그럼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일까? 이것도 사업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첫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하나 재개발 사업, 주개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셋으로 나눠놓고, 먼저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누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죠? 달동네 사업.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돈 처발되는 사업이다. 돈 처발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아무나 사업 시행자 될 수 없다. 조합 설립했다가는 파산한다. 돈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누구만 한다? 공공시행자만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면 누구 있었죠? 아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누가 있었죠? 시장, 군수 등 또 하나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 자들이 시장, 군수나 이 자들이 원래 사업시행자다. 원칙적으로 저자들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반면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래 누가 하는 거죠? 너희들 주택, 너희들 토지, 너희들끼리 까뭉개고 너희들이 개발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이게 원래 정비사업이잖아. 그럼 너희들 거니까 니들이 해서 니들이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토지 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니들끼리 뭘 설립해서 하라?
조합을 설립하랍니다. 따라서 재개발처는 둘 다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대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만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는 소유자들이 몇 명이 된다? 20인 미만에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몇몇밖에 안 된다? 20인 미만밖에 안 된다면, 이 사람들이 몇 명? 20인 미만이라면 굳이 조합을 설립한다?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해도 좋다. 토지에 직접 해도 좋은 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재개발도 원래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 재개발 저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야? 니들이 조합 설립하지 말고 직접 해도 돼.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서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원칙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공시행자들에게 게 원칙,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나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게 원칙.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 뭐가 있습니까? 요거에 예외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요 둘의 예외야.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누가 한답니까? 아니래. 시장운수 등 토지대공사 등 얘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예외가 있더라. 시장수송, 한마디로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예외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사유인데 아직 이건 안 해온다 그랬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럼 얘들이 사업시행자로 뭐 됐죠?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로, 공공시행자가 뭐 됐습니까?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럼 지정 고시일에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사업시행자 얘들이 지정 고시된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날의 다음 날.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다음 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시행자 하기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첫째, 조합이 설립됐었죠? 그럼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뭐부터 구성하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가지고 뭐 돼서 추진에 구성 승인받은 게 있었어요. 또 하나 이미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 설립 뭐 받은 게 있었어? 인가받은 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얘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순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추진에 구성 승인 받았던 거, 조합 설립 인가받았던 거, 이거는 뭐 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취소 의제라는 사유가 여기 들어간다. 이것도 중요한 사유니까 시험 문제 났던 거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자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시행자가 있죠? 이제 사업시행자 중에서 누가, 이제 예외가 아니야. 사업시행자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전비사업 조합이라는 게 있었다. 전비사업 조합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먼저 전비사업 조합은 크게 둘로 나누죠.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뭔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아라. 인가권자야. 근데 인가받을 때 뭐가 받죠? 그 안에는 토지승 소유자들의 뭐가 있습니까? 동유권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요게 첫 번째 항상 영순위. 동유권. 영순위야. 영순위 중에서 영순위야. 몇 번 났는지도 몰라. 하도 많이 나서. 거의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는 겁니다. 자, 먼저 조합은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 조합과 또 하나 재건축 조합 두 가지만 있죠. 전비사업 조합은 조합 없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유권,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유권. 첫째,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을 것. 반면에 재건축은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포함될 때 둘로 구분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눠져. 아닌 적하고 나눠서. 먼저 주택단지에서는 동별로는 얼마 받아야 되죠? 각 한 개 동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각 동별로는 최소한 구분 수유자 과반수 등을 받아야 되고, 전체로서는 그거 갖고 됩니까? 안 돼. 과반수만 갖고는 안 돼. 전체는 구분 수유자 4분의 3 이상의 도입을 하고,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도입을 받아라. 그래서 구분 수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4분의 3의 토지 수요자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은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합설립과 관한 동요건 3.1절날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우리 독립선언 기념문 그 작성해서 그거 낭독했던 민족 대표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2명으로 잘못 알더라. 3.1절 날 주택단지에서는 민족 대표를 과반수가 33명으로 잘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2명으로 잘못 알더라. 그래서 요 3분의 1, 아니 4분의 3, 2분의 1,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3분의 2 이 숫자들을 위에 있는 분자만 외워서 3.1절 과반수 33, 좌자자 아닌죠? 32명, 33명, 32명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암기하라 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암기법이 이게 최선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암기법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여기 뭐 하여튼 여자 얘기 꺼내는 게 있어가지고 좀 성차별이 들어간다 해서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니까 일단 이렇게 두십시오. 중요한 거야. 자, 전비사업 조합을 구성합니다. 이 조합 설립은 어떻게 구성되죠? 첫째, 넷으로 나눠지죠. 누가 있어? 첫째, 조합원이 있어요. 두 번째, 임원이 있어요. 세 번째, 누구도 있다? 총회라는 조직이 있고, 네 번째, 뭐도 있다? 대의원이라는 요 네 가지로 구성된다.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누가 조합원이죠? 원래는 여기 있던 어디서 토지등 소유자, 이 사람들이 원래 조합원이죠? 따라서 재개발조합은 누가 조합원들이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다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에서 뭐 앉아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토지등 소유자나.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들, 이 사람들이 재건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니까 저 사람들이 조합원이야. 다만 재건축에서도 조심할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갖고 있다고 다 조합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뭐한 사람은 아까 조합 설립에 뭐한 사람이 있어서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들 있죠? 과반수 33, 32. 요 사람들, 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요 분들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요 분들만 뭐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무슨 대상이다?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으로서 그건 현금 청산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현금 청산이 원칙이고 여기 동의했던 이 사람들만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재개발은 동의했던 안 했던 토지 등 소유자는 다 조합원, 재건축 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는 것, 그것도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원의 지위, 타인에게 이전양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조합원 지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종전에 이미 뭘 갖고 있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뭘 갖고 있죠?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다는 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세 번째 거 뭐? 처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너희들 갖고 있는 거 팔고 떠났다? 새로 사고 들어온 사람 있죠? 승계한 사람은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원래 왜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될까?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 소유권은 처분권이 있으니까 팔고 떠났다. 그럼 사고 들어온 사람 있죠? 그분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합원 지위가 승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죠. 어디 지구에서만? 투기 과열주관에서만. 중요한 게 투기 과열주관에서만.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부터 뭐 한 사람이 있다? 양수한 사람들.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분들은 투기 세력으로 들어온 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부터 양수한 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입니다. 팔고 떠나라.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있어. 그때 그 사람들이 승계받은 사람이. 근데 그런 예외까지는 지금 외울 건 아니다. 하여튼 원칙만 그까지만 기억하죠. 두 번째, 임원들이 있죠. 임원에서 핵심은 옛날에는 뭐 임원이 되려면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그래서 이사 수는 몇 명 두고 감사 수는 몇 명 두고 이게 시험문제 났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문제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임원의 자격 요건이에요. 누가 임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자격 요건. 그게 재작년에 새로 신설됐고 시험문제 출제 가능성이 일단 영수인으로 올라갑니다. 임원의 자격 요건은 둘로 나눠진다. 첫째는 거주 요건입니다. 이 지역 정비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현재 임원 선임되는 선임일 기준으로, 임원을 선임하는 날짜 기준으로 정비구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첫째 조건이야. 정비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 그리고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 직전 3년 동안에 몇 년 이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될 것.
그래서 오늘이 임원 선임하는 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생각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임원 선임하는 날 직전 몇 년 동안 3년 동안에 몇 년 이상 1년 이상 여기서 거주하고 있었단다. 그럼 그분은 뭐가 될 수 있다? 임원이 될 수 있다. 그건 거주 요건이었었죠. 반면에 무슨 요건이 있다? 소유 요건. 여기 안 살고 있었어. 계속 세만 줬었어. 근데도 임원이 될 수 있어. 어떤 경우? 선임일로부터 따져서 몇 년?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다만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해서 몇 년 이상 갖고 있었다?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 그러면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어? 거주하지 않아? 거주하지 않아도 그분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소유요건을 충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만은 선임일로부터 임원 선임됐죠? 그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받는 날까지는 그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전비원에서 거기서 거주하거나 또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가 같은 걸 갖고 있다면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누구만? 조합장만 그런 조건 하나도 없진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는 그날 그 사이까지는 항상 점유권에서 뭐 있어야 돼? 거주하거나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요건을 갖춰야 조합장이 될 수 있더라. 거기 조심하시죠. 자,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이제 총회라는 조직이 있죠. 그래서 총회는 전번 설명 안 했었는데 총회를 개최하려면 누가 개최할까? 그 요건은 간단히 정리하죠. 총회는 누가 개최할 수 있을까? 첫째, 조합장이 직권으로 열어도 됩니다. 직권이라는 건 자기 고유권한으로서 조합장이니까 자기가 총회 개최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고문 내면 돼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바꾸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직권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열 수 있습니다. 조합원 5분의 1이라는 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죠? 5분의 1, 20%.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대의원들 있죠? 대의원은 얼마가? 3분의 2. 그래서 조합원은 5분의 1이면 되고 대의원들이 3분의 2가 총회를 요구하면 그때는 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단다. 그래서 그런 총회 개최에 관한 것만 그거 간단히 기억합니다. 다만 나중에 조금 더 공부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원래는 조합원은 얼마가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죠? 5분의 1. 20%만 요구하면 열 수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10분의 1만 요구해도 여는 경우가 있어. 그럼 10분의 1이라는 건 얼마야? 10%잖아. 5분의 1은 20% 이상이 요구하는 거고 10분의 1은 10% 이상만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훨씬 더 총회 개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10분의 1도 있다는 거. 근데 10분의 1까지는 아직은 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침 문제 난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나오죠? 대의원회. 이때 대의원회는 오류가 하나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자료에서. 대의원회는 거기 보면 뭐로 돼 있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대의원이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도시개발조합이고 그거 잘못돼 있어요. 수정하라 그랬잖아. 어떻게 수정하죠? 아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설명 안 했다고 그죠? 우리 체크해봐봐. 그 자료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31페이지. 131페이지 맨 밑에 쪽에 가까이 밑에 다 내려가 아니고 밑에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죠? 대의원회라는 게 나와요. 나와요? 예, 그 대의원회 뭐로 되죠? 의결권이진 조합원의 수가 몇 명이라서 50 이상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거 어디 있는 거야? 그거는요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예요. 근데 정비사업조합은 대의가 아니거든. 잘못한 거야. 마이 미스테이크. 그래서 그게 그냥 저쪽에 있는 걸 끌어오면서 그냥 잘못 집어넣어 버렸어. 거기는 뭐가 들어간다? 고쳐요. 이때 누가 대의원회다? 조합원의 수가 이렇게 쓰세요. 조합원 수가 몇 명이다? 100명 이상인 조합은 뭐 한다고? 대의원회를 얻는다? 두어야 한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 뭐 의결권을 갖는 그건 안 들어가요. 여기는 필요 없고 그냥 조합원 수 100명 이상인 조합 두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도시개발조합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거기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연을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에 대의원 두는 게 다르다라는 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기본 이론 있죠? 더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 거기 보면 그 비교까지 다 표시해 놨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정한다?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연을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1번 상인가? 1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야. 그 다음에 또 2번은 뭐죠? 조합 2번 중에서 누구? 조합장을 제외한 두 번째야. 조합장을 제외한 누가 있었죠? 이사, 감사들. 그럼 이사하고 감사 있었죠? 이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다?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고 이사감사들은 대의원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감사 이렇게 했으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 누구는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겸직하면 뭐 안 돼서 다 해 처먹는다 그랬지. 먹는다고 안 해서 다 해 처먹는다. 따라서 겸직하지 말라. 자기들이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의결기관도 겸직해버리면 지들이 의결하고 지들이 집행한다? 그거 권력은 절대적으로 집중돼 버리면 뭔다? 부패버린다 그랬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건 겸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는 기억합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것들. 자,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할 일은 뭐죠?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을 뭐란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이걸 들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그랬죠? 시장운수한테 가져와서 뭘 받는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는다 그랬었죠? 인가 받고 인가 내준 시장운수들이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 더 줄여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등산으로 따지면 어디에 올라선 거라 그랬죠? 산 정상에 올라서는 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겁니다. 이제는 무슨 길만 있다? 내리막길만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라고 인가받은 거잖아.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사업 시행 위한 조치가 몇 가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조치에서는 예를 들면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공자 선정은 요새 시험 문제에서 또 한참 밀려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정리하고 요새 새로 들어간 게 있다 그랬죠? 뭐 하는 게 있었어? 공사비 검증에 관한 게 하나가 이거 새로 신설됐다 그랬었죠? 공사비 검증. 즉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시공자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잖아. 근데 시공사가 계획되는 게 그 공사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추가돼가지고 공사비가 오르고 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올라버리면 사람들의 부담금이 커지는 거잖아. 따라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공사비 검증 요청에 관한 게 하나 있다 그랬었어요. 자, 이거하고 두 번째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있었죠? 임시거주시설에 설치해 가는 거. 자, 이때 임시거주시설은 무슨 사업에서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라 그랬죠? 딱 두 가지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임시거주시설 설치라는 걸 해준다 그랬었고, 이때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누구 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시설을 임시거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 거? 국가고 지방자치단체 거만은 일시 사용을 요구하면 그걸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절할 수 없고, 그때 사인료 대부로도 받는다, 면제한다. 공짜로 빌려줘야 돼. 누구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저 가난한 동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시 사용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 토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 대부로도 면제시켜준다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기억해 두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취득 사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봤었죠. 자, 이제 사업시행 위한 조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들어가죠? 분양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양신청으로 가자 그랬었습니다. 분양신청은 일로 넘어가자. 이제 분양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분양신청은 언제까지 하게 돼 있죠? 분양신청은 뭐 한 날로부터?
이제 알려야 돼.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 뭐 받았다는 거,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았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조합원들이나 토지등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되겠죠. 먼저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은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알리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죠? 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 내? 120일 이내에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시청 기간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일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걸 언제까지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에서 110일에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이제 그럼 분양시청 기간 등을 통지했으니까 그 통지한 날로부터 분양시청 기간은 며칠을 줍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분양시청 기간 등을 통지했잖아. 그럼 통지한 날로부터 분양시청이라는 며칠로 정한다 그랬어요? 며칠 이상? 30일 이상 며칠? 60일 이내. 이게 분양시청 기간이죠? 이게 분양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그 통지한 날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는데 다만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며칠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한 채로만 20일은 뭐 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다. 20일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는 계략 분담금력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게 분양시청 기간인데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정이 없다면 20일을 뭐 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20일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분양시청 기간이었었죠. 자, 또 이 분양시청과 관련돼서 더 중요한 게 뭐 있었죠? 투기과일지역에서는 재분양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투기과일지역에서 이미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선정됐으면 그로부터 몇 년 내는 5년 이내는 다시 재분양 신청 된다 안 된다? 재분양 신청 또 다른 거 분양 신청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역에서 한번 당첨됐어.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어. 다른 투기과일지역에서 몇 년 내는 5년 뒤에는 다시 분양받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때는 다시 분양 신청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도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다 끝났고 뭐죠? 이제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죠? 종전에 있던 토지건축물 가니까 너한테는 이거 줄게, 너한테는 이거 줄게. 그걸 뭐라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랬었죠? 이제 뭐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셋으로 갈라져요. 원래는 수립하고 가지고 와서 뭐 받는다? 시장수에게 인가받고 시장과 그 사실을 고시한다. 관리처분계 수립, 인가, 고시로 나눠지죠. 근데 이때 수립할 때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관리처분계획은 너한테는 몇 동 몇 호 분양시청 들어온 자에게 너는 몇 동 몇 호 이렇게 준다 그랬죠. 근데 이 중에 분양 대상에서 뭔 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 바로 못한다?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이었습니까? 현금 청산. 첫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너무 작은 거,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현금 청산이죠. 또 하나 있었죠. 중요한 거 두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외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한 필지를 10필지로 나눠서 한 필지만 지가 갖고 9필지는 남한테 팔았죠. 그 취득한 사람들 언제 그걸 취득했습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외에 분할된 토지 그걸 취득한 사람들은 나중에 분양권 준다, 현금 청산받고 내쫓긴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비옥시웃이라 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뭐가 된다? 빙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는 함부로 취득하지 말고 신중하게 취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디 들어있다냐? 정관에 들어있어요. 조합 같은 경우는 정관 규칙에 들어있어. 거기서 이런 사람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확인하고선 사야 되지. 함부로 샀다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라 그랬었습니다. 또 하나, 이 관리처분에 대해서 뭐가 치는겠죠? 타당성 검증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어디 있는 거하고 어디 있는 걸 뭘 비교한다 그랬죠?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바로 사업시행 계획서에 들어있는 뭐하고 뭐? 사업시행 계획 두 가지겠죠. 뭐 있어? 사업비하고 또 하나 조합원 그 분담금들 그 사람들에게 토지주택에 대한 분담금
있잖아. 요 사업비하고 그 분담금이 뭐 한답니까? 여기 관리처분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비하고 분담금을 비교를 해봤더니 어디 있는 것보다도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던 사업비나 분담금보다도 어디 있는 게 관리처분계획에 들어있는 이 분담금이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났다. 얼마나 늘어났다? 원래는 사업비는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게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던 사업비보다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분담금은 무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런 식이야.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는 10% 이상 늘어났다. 분담금은 사업시행계획서보다도 관리처분계획에서 20% 더 늘어났더라. 그러면 과연 그렇게 증가되는 게 맞는지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 검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었죠. 그 안에 있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언제부터? 사업,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에 5분의 1 이상이 15일 이내에 뭐해서 타당성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시장우수 등은 타당성 검증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게 타당성 검증이 있었습니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었죠? 자,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의 효과에 관한 게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가 되죠? 처분 등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처분 등의 기준이라는 건 두 가지를 써놨는데 첫째는 뭐가 있죠? 자, 사업으로 다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 새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대로 처분하거나 관리됩니까? 관리처분 계획대로 만들어지는 거.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은 그 관리처분 계획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되고, 또 건설되는 건축물 있죠? 그 건축물은 인가받은 무슨 계획대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너 몇 톤 몇 톤 몇 톤 몇 톤 몇 톤 몇 톤 건축물 줄 거 아니야. 그 주는 건 무슨 계획대로 줘야 된다? 관리처분계에서 몇 톤 몇 톤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관리처분계획대로 공급해야 한다라는 게 처분 기준에 나오죠. 두 번째는 사용수익이 뭐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용수익이 뭐 된다 그랬어? 중지된다 그랬었죠?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면은 종전의 토지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그때까지는 종전의 토지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원래는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까지 예외까지 보자. 첫째는 사업시행자가 뭐 하는 경우? 동의하는 경우. 너 괜찮아? 아직 더 살아도 돼. 저쪽만 철거할 거고 이쪽은 아직 철거 안 할 거니까 이쪽 있는 사람 더 살아도 돼 라고 동의해주면 그때는 나간다. 계속 더 살아도 된다. 거기에 사용수익하고 있어도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보상비 다 안 줬습니까? 보상비 다 안 줬으면 나가라 가면 서울역 지하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분은 안 나가도 된다. 보상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때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더라. 사용수익 계속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예, 그런 예외까지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났으면 이제 뭐죠? 기존 건축물 뭡니까? 여기 났었지만 기존 건축물 철거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그럼 다 지면 이제 시공하고, 시공이 다 끝나면 뭐하죠? 제대로 지었는지 뭐 해야 돼? 검사받아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준공 인가를 받고, 여기 준공 검사라고 하네. 준공 인가를 받고 뭐 한다 그랬어요? 공사 완료 고시라고 하면 공사는 끝난다 그랬었죠? 준공 인가 받고 공사활료 고시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효과가 여기 준공인가 및 공사활료 고시 하나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나면 언제부터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뭐가? 정비구역 지정이 뭐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해제된 거로 보죠? 공사하면 이거 준공인가 봤죠? 준공인가 뭐한 날부터? 고시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준공인가 받았으면 준공하고 고시일 다음 날. 정비구역은, 지정된 정비구역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슨 방식으로 하죠? 관리처분 계획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었잖아. 관리처분.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 다 끝난 게 아니고,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종전의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로 조성된 대지건축물, 야 이제 네 거야 라고 넘겨주죠? 넘겨주는 걸 뭐란 데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했잖아. 우리 한지 방식에서는 뭐죠?
환지처분 고시와 똑같은 게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 소유권 이전 고시했던 날에 언제부터? 다음날부터 그 지정된 정비구역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가지고 조합의 존속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 될까요? 예, 그때 조합은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조합도 해제되는 겁니까? 해산됩니까? 아니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합은 아직 청산금을 지급할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산하면 안 되죠. 아직은 조합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지.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역 지정이 해제됐어도 조합은 아직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준공인과 공사를 요구십니다. 자, 이제 공사까지 다 끝났으니까 아까 약속한 대로 뭐해서 관리처분계에서 너는 몇 돈부터 몇 돈부터 주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넘겨주는 걸 뭐라 그런다? 소유권 이전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하자.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제일 중요한 효과. 새로 조성된 뭐에 대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뭘 하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이라는 게 핵심이었었죠. 언제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언제부터? 다음 날이죠. 이게 소유권 이전 다음 날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새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날 바로 이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아직 등기부상으로는 옛날 아파트 그저 철거된 아파트 그대로 돼 있죠. 새로 지은 아파트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 소유권 등기는 언제 합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업 시행자가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해서 등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날 취득은 했지만 등기부 정리는 그 이후에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가 등기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 요약하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청산금이라는 게 있었죠. 이때 청산금은 원래는 언제부터 징수하고 언제부터 지급하죠? 청산금 징수 지급은 언제 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청산금을 징수하나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우습합니다. 다만 액수가 클 때는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한다? 이거 관리처분계 인가받았죠? 이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그날 이후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이 사이 관리처분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이 사이에서 청산금은 뭐 할 수 있다?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더라. 그래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은 소유권 고시 이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저 앞에서부터 합니다.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날부터 소유권 고시했을 날, 이 사이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청산금의 소멸시 후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하죠? 5년.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했을 날 다음 날 소유권이 취득했잖아. 청산금도 이날 확정된 겁니다. 그때부터 5년 내에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되지.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청산금은 소멸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지개 많아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이것도 많아. 그러니까 3, 4할 때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까? 이거 벗어나지 않아? 아까 예외상들이 있다 그랬죠? 그 예외들 중에서 시험 문제 나는 거 몇 가지만 조금 더 언급하지. 이걸 우주에서 적합할 테니까 제발 정비법 좀 포기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도 기억하려고 자꾸 반복적으로 한 서너 번은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정비법은 이 정도만 해도 자꾸 반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 들어가도록 합니다.